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올해 마지막 주말인 오늘과 내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새해 첫날에는 전국이 다시 맑은 날씨를 되찾을 전망입니다. 올해 연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6%를 기록하며 2년 연속 3%가 넘는 고물가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체감 물가에 가까운 생활 물가 지수는 3.9% 상승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을 임명했습니다. 민주당은 최소한의 절차와 염치도 없는 막가파식 임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전역에 지난해 2월 침공 이후 최대 규모의 공습을 가해 30여 명이 숨지고 160명 넘게 다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30일 굿모닝 YTN 3부 시작합니다. 네, 올해 마지막 주말인 오늘과 내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기압골의 영향으로 오늘 아침 중부 서해안부터 비나 눈이 시작돼 점차 서울 등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일까지 강원 북부 산간에는 최고 20cm, 강원 내륙 최고 10cm, 경기 동부에도 최고 7cm의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또 서울 등 그 밖의 지방에도 1에서 5cm의 눈이 예상됩니다. 이번 비와 눈은 내일 낮에 중부 서해안부터 점차 그치겠고 새해 첫날에는 전국이 다시 맑은 날씨를 되찾을 전망입니다. 서울경찰청은 12월 31일과 1월 1일 해넘이 해맞이 명소에 인파가 몰리는 상황에 대비해 종합안전 대책을 시행합니다. 서울 지역 해넘이 해맞이 행사는 각각 6건, 12건으로 모두 18개 행사가 열려서 17만 3천 명가량이 모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경찰은 기동대 41개를 포함해 경력 3,200여 명을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제야의종 타종 행사에는 경력 2,400여 명을 투입하고 인파 운집 상황을 점검할 방침입니다. 또 테러 같은 비상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특공대를 배치하고 서울교통공사와 협력해 혼잡한 지하철역에서도 인파를 관리할 계획입니다. 겨울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며 밤사이 전국 곳곳에서 화재 소식이 잇따랐습니다. 경남 창녕군 고속도로에선 화물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창문 사이로 희뿌연 연기가 끝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소방대원이 연신 물을 뿌려보지만 연기는 쉽사리 사그라지지 않습니다. 어제 오후 5시 20분쯤 경북 구미시 비산동의 다세대 주택 1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집안에 있던 50대 남성은 불길을 피하지 못해 끝내 숨졌고 3층에 있던 30대 남성 1명도 연기를 마시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어젯밤 10시 반쯤 충남 논산시 취암동 다세대 주택 옥상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10여 분 만에 꺼졌지만 옥상에 있던 창고가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현장에서는 담배꽁초가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실화 가능성을 열어두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오늘 새벽 0시 20분쯤 중부 내륙고속도로 명리169 양평방면에서는 25톤 화물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습니다. 중앙분리대와 차가 파손됐고 한때 양방향 한 차선씩 통제가 이뤄졌습니다. 경찰은 음주 사고는 아닌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8시쯤에는 경부고속도로 비룡분기점 서울 방향에서 달리던 SUV가 앞서가던 승합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사고로 SUV 차량 타이어가 떨어지며 뒤에서 달리던 차량 2대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올해 연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6%를 기록하며 2년 연속 3%가 넘는 고물가가 이어졌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연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3.6%로 지난해 5.1%에서 떨어졌지만 3%대 고물가가 계속됐습니다. 연간 기준으로 소비자 물가가 3%를 넘은 것은 최근 10년간 지난해와 올해 2년뿐입니다. 12월 물가는 3.2%로 5개월 연속으로 3%대 상승률이 이어졌습니다. 12월의 3.2%는 5달 만에 가장 낮은 상승률로 한 달 전보다는 0.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품목별로는 사과가 54.4%, 토마토는 45.8% 오르는 등 농산물 가격이 15.7% 뛰었지만 석유류가 5.2% 떨어졌습니다.
올 한해 고금리에도 가계부채는 멈출 줄 모르고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정부가 뒤늦게 대출 조이기에 나섰지만 정책 효과가 새해 제대로 발휘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엄윤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초까지만 하더라도 가파르게 오른 금리 탓에 빚부터 갚고 보자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습니다. 대출 금리가 너무 올라가지고 대출을 먼저 갚는 게 아무래도 현금 지금은 다른 데 쓰는 것보다는 그거 갚는 게 더 현금 지출을 막을 것 같아서. 그렇게 가계빚이 줄어드니 이번엔 주택시장이 역전세난을 비롯해 침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정부가 각종 규제를 풀고 금융지원을 늘리기로 한 이유입니다. 제한적으로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부분에 관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주춤했던 가계대출이 빠른 속도로 몸집을 키워나갔습니다. 높은 대출 금리에 이자 부담에 허덕일지라도 지금이 집을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인식이 퍼진 겁니다. 지출은 많은데 수입은 고정돼 있으니까 이자 부담이 많이 되죠. 그래서 다른 데서 악착같이 전략합니다. 이자는 내야 되니까. 여기에 은행들이 앞다퉈 내놓은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은 내 집 마련을 위한 대출 수요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50년 만기 대출 같은 것들을 통해서 DSR 규제를 약간 회피하는 방향의 영향을 가진 것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지금 부랴부랴 금융당국은 대출 조이기에 나섰습니다.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 강화로 가계부채 증가폭은 다시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규모 면에서 봤을 때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러는 사이 정부의 거시건전성 정책과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간의 엇박자는 시장의 불신만 커지게 만들었습니다. 규제들이 좀 잘 먹혀 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직까지는 글쎄요.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부동산 정책을 좀 많이 봐야 됩니다. 집값을 잡고 이율을 좀 낮춰주고. 문제는 새해에도 지금의 가계부채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특히 정부가 올해 말 발표한 대출 한도를 강화하는 스트레스 DSR 제도 효과가 제대로 발휘될지 의문입니다. DSR 규제 예외가 적용되는 정책금융 상품이 여전히 많은 것도 부담입니다. 현재 DSR 규제 자체를 예외로 적용이 되는 대출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는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도입하는 시점이 잘못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출금리 고점에서 정부가 고금리로 고정금리 대출을 받으라고 유도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무엇보다 주택 공급 확대를 비롯해 집값을 잡지 못한다면 내년에도 가계부채 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이란 우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내년 오피스텔 기준 시가가 올해보다 5% 가까이 하락해 고시 이후 처음 떨어졌습니다. 1제곱미터당 기준 시가가 가장 높은 오피스텔은 더 리버스 청담, 상업용 건물은 동대문 종합상가 D동이었습니다. 국세청은 부동산 경기 침체와 고금리의 영향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오피스텔 기준 시가가 올해보다 4.77%, 또 상업용 건물은 0.96%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오피스텔 기준 시가는 2005년 고시가 시작된 뒤 처음 하락했고 상업용 건물 기준 시가도 2015년 이후 9년 만에 떨어졌습니다. 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예방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여당과 야당을 이끄는 대표로 다른 점도 분명히 있겠지만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는 공통점을 더 크게 보고 건설적인 대화를 많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한 위원장의 취임을 축하하면서 국민의힘이 하고자 하는 일들에 대해 민주당은 언제든지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신을 비판하며 탈당과 신당 창당을 준비 중인 이낙연 전 대표를 오늘 만납니다. 이 대표는 어제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낙연 전 대표 집이라도 찾아뵐까 했는데 일정 조율이 돼서 오늘 오전에 만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이 전 대표가 요구해왔던 통합 비대위 구성 등 당 쇄신 방안을 가지고 가느냐는 질문에는 입장은 다를 수 있는 것이라면서 만나보고 서로 노력해 봐야겠다고 답했습니다.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 특검 등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공언하자 민주당은 법적 대응을 시사하며 반발했습니다. 가족 관련 사안에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을 사용하는 게 맞는지 따져보겠다는 건데 국민의힘은 정치적 계산 말고 서둘러서 재표결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역대 대통령 가운데 본인이나 가족 관련 특검 그리고 검찰 수사를 거부한 사례는 없었다며 윤석열 대통령을 정조준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국회 문턱을 넘자마자 거부권을 언급한 건 오만이자 독선이란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역사는 포기하고 김건희 여사만 지킨다는 말이 나온다며 배우자 관련 사안에 제2요구권을 쓰는 게 적절한지 법적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이렇게 거부권을 남발하는 것, 그리고 가족 문제와 관련돼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정당한지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여부도 저희들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여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거론하며 썼던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는 문구를 일제히 부각하며 여론전의 수위도 끌어올렸습니다. 특검을 왜 거부합니까? 죄 지었으니까 거부하는 겁니다. 진상을 밝히고 조사를 하면 감옥 가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대통령 후보 시절에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 주도로 본회의 문턱을 넘은 쌍특검법은 내용도 절차도 모두 법을 어긴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지금까지 개별 특검법을 통해 출범한 특검은 사실상 여야 합의를 거쳐 처리했는데 민주당이 총선용 악법을 밀어붙였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특히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 임기 중에는 가족 관련 특검 자체가 없었고 오히려 노무현 전 대통령은 가족과도 같은 최측근이 연루된 특검법을 거부했다고 쏘아붙였습니다.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 재직 시에는 가족 관련 특검 자체가 없었습니다. 존재하지도 않은 특검을 어떻게 거부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까? 민주당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후 국회로 돌아온 쌍특검법 재표결을 미룬다면 정략적 의도만 자인하는 게 될 거라며 신속한 후속 절차를 요구했습니다. 정략적으로 시점을 보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이 법 자체가 애초부터 스스로 총선 민심 교란용 입법이라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연루 의혹 특검 등을 둘러싼 여야의 강대강 대치는 그만큼 이번 사안이 총선 민심에 끼치는 영향이 클 수 있다는 방증으로 해석됩니다. 쌍특검법이 정부로 이송될 경우 이르면 내년 1월 첫 주 거부권이 행사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후 연초 전국은 재표결을 둘러싼 후폭풍에 급속히 휩싸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의 임명을 재가했습니다. 특히 청문 보고서 재송부 시한을 단 하루만 주고 이튿날 속전속결로 임명했는데 이 야당은 최소한의 절차와 염치도 없는 인사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틀 전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현충원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불발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속전속결로 임명을 강행하면서 현충원 참배로 공식 업무를 시작한 겁니다. 공영방송이 정치와 자본, 내부의 힘에 좌우되지 않고 중립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청문회법상 국회는 인사청문 요청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안에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기간 안에 보고서 채택이 안 되면 대통령은 10일 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를 마쳐야 하는 시점은 인사청문회 날인 27일. 그러나 야당의 강한 반발에 보고서는 채택되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국회에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는데 기한을 이튿날인 28일 단 하루로 정하고 바로 다음 날 임명을 재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적어도 2, 3일의 말미를 줬던 최근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입니다. 야당은 최소한의 절차와 염치도 갖추지 못한 임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재송부 요청 시한을 하루만 준 건 인사청문회 제도가 만들어진 뒤 처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방송 장악을 완성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를 수사기관으로 만들겠다는 김홍일 방통위원장마저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여부가 결정되기도 전에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반면 대통령실은 방통위의 시급한 현안이 산적한 데다 과거 박근혜 정부 당시 정종섭 장관 때처럼 재송부 시한을 하루만 준 뒤 이튿날 임명한 사례가 전혀 없었던 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김홍일 위원장을 비롯해 윤 대통령이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을 강행한 사례는 모두 24명으로 늘었습니다. 청문회부터 임명 과정까지 내내 가시밭길이었던 만큼 앞으로 김 위원장이 추진할 각종 방송 정책을 두고 더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새로 발간된 장병 정신교육 교재 영토 분쟁 지역으로 독도를 기술한 데 대해 공식으로 사과했습니다. 신 장관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발간 최종 결심은 자신이 했기 때문에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며 책임을 지고 사과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신원식 장관 등 국방부 관계자들을 고발했습니다. 서민대책위는 정부가 여러 차례 독도와 관련된 영토 분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공식 입장을 밝혀왔지만 이에 정면으로 반하는 내용이 교재에 실린 사실조차 신원식 장관 등이 몰랐다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국회의원들이 거래한 가상자산 규모가 600억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가운데 90%가량은 김남국 의원의 차지였고 의원 10명은 가상자산을 보유하거나 거래하고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3년 동안 가상자산을 거래했던 현직 국회의원은 모두 11명에 사고판 금액은 각각 600억 원을 넘었습니다. 국회의원 전수조사에 발단이 된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거래 규모는 550억 원이 넘어 전체의 90%에 육박했습니다. 김남국 의원님을 제외하면 나머지 의원들의 매수 총 누적 금액은 약 70억 원이고 매도 총 누적 금액은 68억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1대 국회 들어 가상자산을 보유한 의원 수와 금액 모두 크게 늘었습니다. 지난 2020년 5월 임기 시작 당시 8명이 1억 7천만 원을 보유했지만 3년이 지난 올해엔 17명에 9억 2천만 원으로 5배 넘게 급증했습니다. 김남국 의원은 지난 5월 기준으로 8억 4천만 원을 보유해 자산 규모가 6배 뛰었습니다. 60억을 찍은 적이 있다는 거죠. 지금 얼마 됐어요? 10억 정도 됐어요? 지금은 이제 최종적으로 투자한 금액에서 남아있는 금액을 평가하면 아마 8, 9억 정도 남아있습니다. 또 지난 6월 국회의원 전원이 가상자산 보유 내역을 국회에 자진 신고했는데 권익위가 직접 조사한 것과 달랐습니다. 의원 10명이 보유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변동 내역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대부분 가상자산 계좌를 개설하고 받은 소액이라 인지하지 못했거나 결제에 사용되는 페이코인을 가상자산으로 생각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목을 끌었던 이해충돌 여부에 대해선 관련 법의 예외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실제 국회의원 3명이 가상자산을 보유하면서 기획재정위 등 유관 상임위에서 관련 법안을 심사했지만 관련성 여부를 추가로 확인할 수 없었다는 한계도 있었습니다. 입출금 관계가 불분명하고 거래 상대방이 직무 관련자인지 여부를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었으나 조사권의 한계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권익위는 내년 4월 총선 이후 22대 국회가 출범하기 전에 가상자산 등록 규칙을 정하고 비상장 가상자산의 신고 누락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했습니다. YTN 박기환입니다. 네,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중부 공세를 강화하고 헤즈볼라 등과 동시다발적인 무력 충돌을 벌이면서 하마스와의 휴전의 길은 멀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이 압력을 가하면서 대규모 전투 단계에 이은 안정화 단계 준비 논의는 시작했습니다. 보도에 이종수 기자입니다.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 중부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가자지구 공격 이후 2만 명이 넘는 팔레스타인이 숨지고 230만 명 인구의 약 85%가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헤즈볼라의 거점으로 의심되는 레바논 남부도 공습했습니다.
이에 헤즈볼라도 정면 대응을 선언했습니다. وأن إسرائيل إذا تمادت سنرد الصعصعين وأننا لن نخشى لا التهديدات ولا التهويلات لا الإسرائيلية ولا الأمريكية لأن مستقبل المنطقة الآن معلق على هذا العمل وعلى هذه التضحية. 이스라엘군은 이란과 연계된 민병대 홍해상선을 공격하고 있는 예멘 후티 반군 위협도 받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과 미군도 동시다발적 공격을 받으면서 휴전협상은 헛돌고 확전 위기는 고조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스라엘에 줄곧 저강도 전쟁 전환 요구를 해왔고 마침내 두 나라 국방장관은 전화통화로 하마스 전쟁의 대규모 전투 단계에 이은 안정화 단계 준비를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무고한 민간인 희생이 큰 무차별 폭격을 자제하고 하마스를 정밀 타격하는 한편 투입 병력도 줄일 것을 이스라엘에 권고해왔습니다. And we also have some great thoughts about how to transition from high intensity operations to lower intensity and more surgical operations. 오스틴 장관은 하마스가 더 이상 이스라엘 안보를 위협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미국 결의와 함께 가자지구 민간인 보호와 인도적 지원 가속화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새해인 1월 초 또다시 이스라엘을 방문해 전후 계획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런 미국의 노력과 국제사회 비판이 이스라엘에 영향을 미쳐 해를 넘기는 전쟁에 변화를 가져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러시아군이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최대 규모의 미사일 공습을 가해서 200명 가까운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러시아 미사일이 한때 폴란드 영공을 지나가면서 폴란드에선 전투기가 출격하기도 했습니다. 황보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의 한 공장 건물이 러시아군 미사일 공격을 받았습니다. Я проснулася 7:30 від дуже такого страшного звуку, і це наскільки був страшний звук, ракета летіла і просто воно все гуділо, шуміло. 경찰은 거리에 나선 시민들을 서둘러 대피 장소로 안내합니다. В укриття! Чого ти дивишся на мене? В укриття! Бігом! Терміново в укриття! метро! В укриття! бігом! 평소 방공호로 사용되던 한 지하철역은 폭격으로 무너졌습니다. Через ескалатор, я не знаю, що там посипалось, дуже багато пилу було і страшно дуже було. Був сильний вибух, да. 남부 오데사의 이 고층 아파트는 러시아 드론의 습격을 받았습니다. У нас є сьогодні вже на даний момент те, що ми зафіксували, 17 потерпілих, двоє загинуло людей. Це те, що підтверджено. 우크라이나 당국은 하루 동안 전국 곳곳이 미사일 122발과 36대의 드론 공격을 받은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번 공습은 지난해 2월 러시아 침공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30여 명이 숨지고 160명 넘게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생존자 구조와 수색 작업이 계속되고 있어 사상자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 서북쪽 접경국인 폴란드도 발칵 뒤집혔습니다. 러시아 미사일이 나토 회원국인 폴란드 영공을 한때 40km가량 비행한 뒤 빠져나갔기 때문입니다. Rzeczywiście, rakieta przekroczyła terytorium Polski. Powiem więcej, skierowaliśmy siły, samoloty, które miały ją przechwycić i w razie potrzeby zestrzelić. 폴란드가 러시아 공격을 받게 되면 집단 방위 체제인 나토가 전쟁에 직접 휘말릴 수도 있습니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폴란드와 계속 연락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황보연입니다. 영국은 러시아 무인기 공격과 폭격으로부터 민간인과 기반 시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우크라이나에 대공미사일 200발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그랜트 셰프스 영국 국방부 장관은 성명에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방어력과 서방의 결의를 시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자유세계가 모여 우크라이나의 승리를 위해 필요한 것들을 주기 위한 노력을 배가할 때라며 영국의 이번 지원 결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영국 방위업체가 제작한 단거리 대공미사일은 타이푼과 F-35 전투기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영국 국방부가 전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한일 관계가 빠르게 정상화되면서 이를 디딤돌 삼아 한미일 삼각공조에도 속도가 붙었습니다.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를 계기로 세 나라가 지역 안보 협력체로 발돋움했다는 평가인데 북러 군사협력과 북중러 밀착을 억제하는 외교적 노력이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조수연 기자입니다. 지난 8월 사상 처음으로 단독 일정으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세 나라는 단합과 결속을 과시했습니다. 앞으로 3국 정상회의를 매년 열기로 하고 안보 협력을 전례 없는 수준으로 끌어올리며 새로운 안보 협력체의 탄생을 알렸습니다. 한미일 공동이익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도전이나 도발, 위협이 생기면 정보를 공유하며 메시지와 대응 방안을 조율하기로 했습니다. 또 북한뿐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도 비판 수위를 높이며 한미일 대 북중러 구도를 더 선명하게 드러냈습니다. 일방적인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 반대하고 주권 존중, 영토 보전, 분쟁의 평화적 해결과 같은 규범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협력을 Russia has already lost. It cannot meet its original objective which it stated. It's not possible. But then they've joined so many other nations in holding Russia accountable for international sanctions.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3국의 안보 협력은 제도적 틀을 갖추며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지난 19일부터 북한 미사일에 대한 경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체계가 가동되고 있고 내년부터는 한미일 해상 미사일 방어 훈련 등이 정례화됩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북러 군사협력에 맞서 한미일 결속이 계속 강화되는 상황인데 우리로서는 중국, 러시아와의 양자 관계를 잘 관리하는 외교적 노력도 더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과의 관계를 지금보다는 다차원적인 교류 협력을 통해서 서로 간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또 공통된 이익을 찾아가는 적극성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특히 내년 초로 추진 중인 한중일 정상회의를 통해 시진핑 주석의 방한 등 한중 관계 발전의 동력을 끌어낼 수 있다면 북중러 밀착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지난해 남성 육아휴직자가 5만 명을 넘어섰지만 주로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이라는 점이 한계로 지적됐습니다. 육아휴직을 경험한 남성들은 휴직과 단축 근무를 의무화하는 등 조금 더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혜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나라 남성 육아휴직은 쓸 수 있는 기간은 길지만 정작 사용률은 OECD 국가 중 꼴찌입니다. 회사에서 불이익을 입지는 않을까 망설이게 하는 분위기가 여전하다는 겁니다. 못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회사로 돌아갈 자리가 이제 보존되지 않을 것 같다는 그런 마음이 크거든요. 정부가 검토하고 있듯이 아이를 낳으면 육아휴직을 의무화해서 공감대를 쌓게 하자는 주장도 나옵니다. 선택하는 게 아니라 강제로 의무로 무조건 해야 돼. 남편들 같은 경우 할 수 있으면은 좀 더 이제 확대가 돼서 모두도 이제 공감대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아이가 자랄수록 단축 근무가 더 효과 있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사용률이 턱없이 낮은 것도 비슷한 이유입니다. 이 때문에 육아기 근무 시간 단축도 의무화하자는 제안까지 나왔습니다. 애를 돌보기 위해서 2시간 쓰고 이러는 게 필수가 돼야 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눈치를 좀 많이 보게 됩니다. 아예 유연하게 하는 근무를 의무적으로 좀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하지만 육아휴직으로 가장 힘든 점은 역시 경제적인 부담입니다. 내년부터 6+6 제도로 휴직급여를 확대했지만 연속휴직이나 부모 동시휴직 등의 제한을 아예 없애야 한다는 요구도 높습니다. 내년 초 저출산 기본계획이 수정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정부 내에도 이번에는 과감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높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선진국에서 성공했던 그런 사례들을 포함을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다 동원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총선을 앞두고 일시적인 퍼주기 정책을 낸다거나 신혼부부 대출 완화 같이 결국은 가계부채만 높이는 실효성 낮은 대책이 나와서는 안 된다는 우려는 미리 짚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서울시가 올해 마지막 조례규칙 심의회를 열어 29일과 다음 달 18일 각각 공포될 재정 개정 자치법규 116건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조례를 각각 일부 개정해 다자녀의 개념을 기존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낮췄습니다. 개정 조례에서는 다자녀 가족을 2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해 양육하는 가족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도 일부 개정해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센터 설치 운영의 근거를 담았습니다. 신생아와 영유아 돌봄시설 일용직 종사자와 산모 또는 신생아 건강관리사 검진에서 4분의 1 이상이 잠복 결핵 감염자로 나타났습니다. 질병관리청은 5만 7천 명을 대상으로 검진한 결과 25.8%가 잠복 결핵으로 확인됐고 현재 결핵을 앓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환자는 9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잠복 결핵 감염은 몸속에 들어온 소수의 결핵균이 증식하지 않아 결핵이 발병하지 않은 상태로 증상이나 전염성은 없고 치료를 받으면 최대 90%까지 예방할 수 있습니다. 지난 한 해 잼버리 파행과 SOC 예산사 간 파동의 아픔을 겪은 곳이 바로 전북 새만금 산업단지입니다. 이제야 막 그 아픔을 털어내는 과정에서 신규 투자 협약이 새로 맺어지며 윤석열 정부 들어서만 체결된 투자 규모가 1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오점곤 기자입니다. 이른바 새만금 파동 이후에 2차 전지 기업 2곳이 또 새만금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미래 나노텍과 중국 합작 기업이 8천억 원, 백광산업이 3천억 원을 투자하는 협약을 체결한 겁니다. 전구체 사업을 시작하려고 지난 한 1, 2년간 계속 검토를 하고 있던 와중에 최근에 중국에 좋은 파트너사가 생겨서 이번에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윤석열 정부 들어서 새만금 총 투자 유치 규모는 1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지난 8년 동안 투자 유치가 1조 5천억 원에 불과했는데 새 정부 들어 1년 반 사이에 투자 유치가 빠른 속도로 이뤄진 겁니다. 새만금이 국제투자진흥기구로 공식 지정되고 2차 전지 특화단지로 선정되면서 새만금에 대한 투자 매력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특히 2차 전지 특화단지 지정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새만금을 2차 전지의 메카로 삼겠다라고 하는 신호를 보낸 것이 기업들이 투자를 이루게 하는 큰 동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는 42개 협약을 통해서 10조 1천억 원의 투자가 이뤄졌는데 이 가운데 90%가량이 2차 전지 관련 투자 협약입니다. 내년부터 이제 공장을 증설하고 시작을 하기 때문에 당장 2025년도에 생산품이 나오는 걸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봄물 터진 새만금 투자는 새해에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라북도와 새만금 개발청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새만금에서는 수변 도시를 건설하기 위한 기반 조성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데요. 잼버리 때문에 약간 날개를 움츠렸던 새만금이 2024년 새해 다시 비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YTN 오점곤입니다. 노지감귤 가격이 최고가를 경신하는 등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해보다 30% 높은 가격대인데 호조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철저한 유통관리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KSTV 제주방송 최형석 기자입니다. 전국 도매시장에서 올해 산 노지감귤 평균 경락 가격은 5kg 한 상자에 10,000원에서 11,000원대. 지난해보다 약 30% 높습니다. 1997년 감귤 가격 조사를 시작한 이후 최고가입니다. 10,000원대를 넘어선 것도 올해가 처음입니다. 올해는 저온 피해와 장마 등으로 다른 지역 경쟁 과일 생산량이 급감했고 품질도 좋아 노지감귤 가격이 오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생산량이 줄어든 것도 한 요인입니다. 올해 산 노지감귤 생산 예상량은 42만 6천 톤으로 전년보다 1%가량 감소했습니다. 규격 외 감귤 차단으로 상품성에 대한 신뢰가 높아진 것도 좋은 가격대 형성에 한몫하고 있습니다. 내년 2월까지 출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제주도는 가격 호조세가 지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다만 만감류 출하 시기가 한 달가량 다가오면서 철저한 유통 관리가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일부 만감류가 조기 출하되고 있어
노지감귤 가격 형성에 영향을 끼칠 우려도 나옵니다. 말하자면 망감류 같은 경우에는 연도가 지나서 1월, 2월 달 정도에서 출하가 되어야 지금 노지감귤로 연결되는데 지금 일부 서급한 일부 농가에서나 상인들이 벌써부터 망감류를 출하하는 게 있어서 그것이 제일 우려되고 있습니다. 역대 최고가를 갱신하며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노지감귤이 흥행을 이어갈 수 있도록 유통관리와 함께 출하 시기 조절이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최영석입니다. 네, 올해는 대중문화 못지않게 공연과 클래식 또 문학 장르도 해외에서 주목받은 한 해였습니다. 네, 이 소식은 김정회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유럽과 미국 중심의 클래식 음악계에서 한국 음악인들의 위상이 더 높아졌습니다. 세계 최정상의 교향악단 베를린 필하모닉의 선택만 봐도 그렇습니다. 내년 한 해 소속 공연장에서 함께할 상주 음악가로 피아니스트 조성진을 선택했습니다. (2년) 만에 새 앨범을 미국 빌보드 클래식 차트 정상에 올려놓고 각국의 러브콜을 받으며 리사이틀과 협연을 이어가는 젊은 거장에게 콧대 높은 악단도 결국 손을 내밀었습니다. 상주 음악가를 아무나 택하진 않기 때문에 본인들의 파트너로 인정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 상주 음악가가 혼자 음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케스트라와 협의하고 그리고 프로그램도 같이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아티스트에 대한 존중과 지원이 계속된다라는. 세계적 권위의 국제 콩쿠르에선 우리 음악인들의 수상 소식이 잇따랐고 피아니스트 임윤찬은 세계 클래식계를 들끓게 했습니다. 독보적인 곡 해석과 연주력으로 평단과 관객을 사로잡고 해외에서도 매 공연을 매진시키며 클래식계에선 보기 드물게 신드롬까지 낳는 중입니다. 한국 뮤지컬은 제작 창작 능력을 세계 무대에서 입증할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제작사 대표가 직접 프로듀싱한 작품이 뮤지컬의 본고장 미국에서 공연되는가 하면 영어 공연권을 사들인 뒤 우리식으로 손질해 아시아 투어에 나서는 작품도 생겼습니다. 우리의 그 제작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들인데 세계 시장에서도 해외 아티스트와의 협업이라든가 아니면 IP의 재가공을 통해서 제2차 저작물을 만드는 작품들이 유통시킬 수 있는 그런 가시적인 활동들이 보이는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소설가 한강은 장편 작별하지 않는다로 프랑스에서 메디치상을 수상했고 정보라의 소설집 저주토끼는 전미도서상 최종 후보에 올랐습니다. 베키나의 그림책 알사탕은 이탈리아에서 올해의 책에 선정되는 등 서구의 시선은 우리 문학에도 쏠렸습니다. 유니버설 발레단의 수성무용수 강미선은 무용계의 아카데미상으로 통하는 분우와 들라당스 최고 여성무용수상을 받았는데 고전 발레 작품이 아닌 한국적 창작 발레로 받은 상이라 더 뜻깊었습니다. YTN 김정우입니다. 네, 올해는 대규모 기획전이 이어져 미술관과 박물관을 찾는 국내외 관람객이 크게 늘었습니다. 경기 침체 같은 영향으로 미술 시장은 위축이 됐지만 청년 층을 중심으로 관람객이 증가세를 보인 점은 이 향후 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교준 기자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 연간 관람객이 처음으로 4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1945년 12월 개관 이후 최다 기록입니다.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이 저희들의 소중한 고객이고 손님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존재할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오늘 400만 번째로 입장하신 분께 축하의 말씀드리고 감사합니다. 이 같은 기록은 영국 내셔널 갤러리 명화전과 합스부르크 600년 전 등 대규모 기획전이 견인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영국 내셔널 갤러리 명화전은 36만여 명이 다녀가 특별전 역대 3위를 기록했고 지난해 10월 개막한 합스부르크 600년 전은 올해에만 17만 명이 몰려 누적 관람객 32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서울시립미술관의 에드워드 호퍼 개인전에는 작가의 높은 인기를 반영하듯 넉 달간 약 33만 명이 방문했습니다.
민간 미술관 중에선 리움 미술관이 돋보입니다. 올해 초 개막한 마우리쇼 카텔란전에 젊은 관객들이 대거 몰리며 25만 명을 넘어서 리움 미술관 개관 이후 최다 기록을 세웠습니다.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떨어지는 호암미술관도 김환기 회고전으로 15만 명을 끌어모았습니다. 특히 올해는 국내 미술관 등을 찾은 외국인 관람객의 증가세가 눈길을 끕니다. 중앙박물관은 17만 명을 넘어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9년보다 30% 이상 급증했고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도 10% 넘게 증가했습니다. 미술 한류 확산을 위한 해외 전시도 주목됩니다. 뉴욕 구겐하임 미술관에 한국실험미술 특별전을 비롯해 미국 곳곳에서 한국미술 대규모 전시가 잇따라 열려 현지 관람객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YTN 이교준입니다. 하이브가 그룹 방탄소년단과 투모로우바이투게더 등 소속 가수를 겨냥한 악플러와 스토커를 무더기로 고소했습니다. 하이브 산하 레이블은 팬덤 플랫폼 위버스를 통해 아티스트를 향한 악성 게시물, 안전 위협과 사생활 침해와 관련한 댓글, 사칭 범죄 등에 대한 대응 조치를 알렸습니다. 하이브는 실제로 처벌을 받은 사례들을 언급하며 아티스트에게 정신적인 충격을 줄 정도로 악의적이면서 반복적인 인권 침해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선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애완견들이 먹고 싶은 음식을 골라 먹을 수 있는 고급 전문 식당이 등장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서식지가 줄어들어 인간과 충돌하거나 생존의 위기를 겪고 있는 야생동물들도 있습니다. 류재용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예쁘게 차려입은 애완견들이 주인들과 함께 식당으로 들어섭니다. 식단은 사람들이 먹는 것처럼 뷔페식으로 꾸려졌고 만 못지않게 모양새도 빠지지 않습니다. 이곳에서 애완견들은 먹고 노는 것 외에도 또 다른 즐거움이 있습니다. Una serata dove due cagnolini hanno trovato l'amore, quindi erano due maltesini, un maschio e una femminuccia. Si sono scambiati i padroni il numero perché si sono piaciuti veramente tanto. 그런가 하면 아프리카 케냐의 코끼리들은 서식지 축소에 농작물을 털거나 주민을 공격하면서 골칫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농민들은 꿀벌을 평화적 해결사로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서식지를 잃어가는 사자의 공격을 평화적으로 막을 방법은 아직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Once the prey species moves out, then you've got an issue with the communities. 북미에서는 한때 90%가 사라진 박쥐의 개체수를 늘리려는 노력이 계속됐습니다. 해충을 잡아먹어 매년 37억 달러의 농산물 증가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Only 1 in 10 are left alive, but there's something special about those bats. 한편 냄새를 잘 맡는 아프리카 큰 주머니쥐는 지뢰 탐지나 불법 야생동물 거래 적발 요원이 되기 위한 훈련에 들어갔습니다. 이 밖에도 올 한 해 북대서양 참고래, 고래상어, 북부 흰 콧불소 등 멸종 위기종이나 개체수가 줄어가는 야생동물들을 살리기 위한 노력도 이어졌습니다. YTN 유재용입니다. All full of romance for someone that you met, and telling me how sorry you were leaving so soon, and that you miss me sometimes when you're alone. Do I feel lonely too? You have no right to ask me how I feel. You have no right to speak to me so kind.
2023년의 마지막 주말 눈 소식이 있습니다. 중부에 강한 눈이 예상되는데요. 내일까지 강원 산간에 20cm 이상, 강원 북부 동해안에 최고 8cm, 서울에도 최고 7cm의 눈이 예상됩니다. 오늘도 미세먼지가 여전합니다. 대부분 지방의 공기가 탁하겠는데요. KF80 이상의 미세먼지용 마스크 착용하시길 바랍니다. 이 비나 눈은 수도권을 시작으로 오전부터 낮 사이 대부분 지방에 확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마지막 해넘이는 보긴 어렵겠고 새해 첫날은 맑아서 대부분 지방에서 해돋이를 감상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이 0.3도, 대구가 영하 2.4도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4도, 부산 11도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굿모닝 YTN 마칩니다. 잠시 후 YTN 뉴스와이드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